어느 70대 노인의 쓸쓸한 죽음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1층 단칸방에서 79살 장모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화장실도 없는 5평짜리 단칸방이었는데요. 현장에서 통장도 발견됐는데 잔고가 27원에 불과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해온 어르신은 정부로부터 매달 49만 9,29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건강이 악화되면서 병원비로만 30만 원씩 나갔다고 합니다.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컸을 텐데요. 어르신에게 가족은 없었을까요? 자녀가 5명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5명의 자녀가 있지만 통장 잔액은 단 27원, 그리고 5평 단칸방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 한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 지금 이슈 대담에서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금 안보라 앵커가 얘기한 대로 고독사 문제, 정말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황선 씨가 오늘 구속 기소가 됐는데 검찰이 제시한 공소장에 희한한 얘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 녹음 공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세 분 나와 계신데요. 이양수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검사 출신이시죠. 김광산 변호사, 그리고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그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녹취 문제, 그거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녹취 문제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뭐 그 기자가 잘했나 못했나 이 얘기는 지금 논외고, 이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내용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여쭤봐야 되나? 우리 이양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언론사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뭐 기자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그 앞에 있는 기자들한테 좀 위협이 되겠죠. 근데 친구는 뭐 총장도 시키고 교수도 시키고. 예. 뭐 언론인들 뭐 내가 키운 언론인들 많다 이런 과시용 그런 발언들인데, 그 사실은 그 본인의 평소에 언론관하고 많이 다르다고 지금 항변을 하고 계세요. 본인은 이제 평상시에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날은 이제 뭐 이 청문회 준비 때문에 뭐 며칠 밤을 몇 시간 못 자서 정신이 좀 없는 상태였고, 대호각성하고 반성하겠다. 사실은 뭐 잘못이나 실수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그 당시의 발언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생각도 잘못되었고. 하지만 반성하는 자세를 가지고 또 국민 앞에 이렇게 대호각성했다고 하니, 예. 예, 인준을 해주되 좀 다시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고, 특히 총리라는 중요한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막강한 권력이잖아요, 총리는. 네, 그 총리 권한을 가지고 언론에 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어떤 다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결과적으로 취재 윤리 쪽을 또 안 건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기자 생활 하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그림은 실은 한국일보가 보도를 그냥 했던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더 왜곡되고 또 이완구 총리의 그 잘못된 언론관이 뭐 이렇게 지금 퇴색되고 상쇄되는 이유가, 실은 이걸 이제 해당 기자가 뭐 김경영 의원실에 또 갖다 주고, 의원실은 또 이거를 KBS에 갖다 주고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보도가 나오는, 여기서부터가 과연 이제 또 다르게 좀 묻히게 되는데, 저는 실은 좀 뭐 기자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 부분이 좀 제일 아쉽었습니다. 갖고 와서 녹음을 하고 자기 데스크와 자신의 회사를 통해서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치열한 토론을 거쳤다고 좀 우리 사고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고를 통해서 그 취재 방식이나 이 내용이 이걸 보도하기 부적절했다라고 이제 자사 언론사가 판단을 했으면 뭐 모르겠습니다. 그 기자의 판단이기도 할 텐데요. 그런 부분 좀 아쉬웠습니다. 네. 예. 그런데 뭐 취재 방식에 있어서 그런 문제는 뭐 내가 볼 때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오늘 그 청문회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귀에 들어와서 하는데, 적법하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봐서 이게 부적절하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고, 그래도 뭐 용서를 바란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본인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적법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잘못된 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적법한 게 좀 본인이 치중을 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런 인식을 주고 살아오지 않나 싶고요. 이 언론과 관련된 파일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경악할 만한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공 정권이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대화가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일방적이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권력을 갖다가 완전히 휘두를 수 있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의식 속에서는 그게 가지고 있다는 걸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총리 청문회 자체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총리가 되는 데는 장애가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저 총장도 시키고 교수도 시켰다는데 그 뻥이라고 보세요. 뭐라고 보세요? 예? 글쎄요, 사실 대학교 총장 되고, 교수 되고 이런 일이 사실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근데 예를 들어 추천서라든지, 좋은 어떤 평판, 이런 어떤 거들었던 부분은 있었겠죠. 근데 그걸 도지사가 국회의원이 얘기한다고 총장이 되고 교수가 되는 시대는 현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금, 본인의 어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과시욕 때문에. 그런데 저기 사실 이게 공적으로 나가기에는 부적절한 얘기인데 사적으로도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랄지 믿은 사이에서 그냥 약간의 과장을 섞어서 할 수는 있는 얘기는 맞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것이 그거 다 내가 옛날에 말이야 데리고 있던 애들이고 이렇게 말이죠. 맞습니다. 당시 이제 그 현장에 말진 기자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자주 젊고 이제 말진 기자들 앞에서 좀 한번 속된 말로 시쳇말로 폼 좀 잡아보려고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 내가 다 키웠다. 그렇게 좀 과시를 좀 한 것 이현수 같습니다. 비서관님이 좀 정확한 점을 하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그 대상이 실은 말진 기자였다는 건데, 실은 그 말진 기자와 이 총리 후보자의 만남 이 분위기는 좀 언론과 이제 좀 가까운 분들은 그 분위기를 좀 알죠. 예.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말 잔치 멘트 하나만으로는 정말로 그렇죠.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실수인 건 명백합니다. 자, 내일 어떻게 될지는 또 한번 두고 봐야 되겠고요. 자, 아까 제가 독거노인의 고독사 잠깐 봤는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병을 앓으면서 혼자 살던 70대 노인이 화장실도 없는 5편 단칸방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노안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통장 잔액이 27원이었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안타까운데 일단은 사실은 기초연금도 받고 한 달 생계비 이제 50여만 원 하는데 이게 병원비에 쓰고 생활이 어려웠다 이 얘기인데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돈 쪽으로만 먼저 좀 파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기초연금 지급할 때 좀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분이 한 160만 명 정도 되고 예. 이제 어르신들이 이 중에서 한 4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20만 원 받으면 이거를 하나의 소득으로 잡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받았던 한 48만 원 정도의 40만 원대 후반 정도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방금 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실은 기초생활수급비 한 50만 원 받고 20만 원도 받고 하면 70만 원을 받아야 그렇죠. 실은 정상인데 그 제도의 허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 때문에 이게 20만 원이 오히려 상쇄되는,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듯한 느낌으로는 그러는데 이런 어르신들이 지금 한 39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 아마 이 숨진 이 할아버지 역시도 그 39만 명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족도 안 오는 모양이에요. 네, 일단 자녀가 막 5명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사실 그 병원에 이제 그 이후로 동사무소에서 이제 병원에 옮겼는데 사실 가족도 오지 않고요. 전혀 연고자를 찾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그 자녀가 5명 있는데 그 동사무소 직원 얘기하면 그 아들을 만나러 가면서 옷을 굉장히 빼입고 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평소 때 아들을 좀 만나 왔을 판인데 그 정도 아들을 만날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자녀들이 좀 아버지를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느냐 싶어요. 그런데 전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된 걸 보면 이건 물론 이 자체에 굉장히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증세, 복지, 거기에도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물론 국가에서 당연히 고려를 해야겠지만 현재 대가족제도가 굉장히 붕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자녀들의 어떤 경쟁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독거노인의 문제가 앞으로 향후는 더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결국은 저희 같은 세대가 더 늙게 되면은 이제 이게 더 이런 문제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죠? 네. 현재 이제 자료를 좀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노인 인구가 640만 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5분의 1인 130만 명 정도가 독거노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 5명당 1명은 독거노인이죠. 예. 근데 그 중에 자식들하고 연락이 안 되는 그 고독사 우려가 있는 좀 고위험군이 한 3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게 15년 전보다 2배랍니다.
매 15년마다 2배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2030년에는 60만 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고위험군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이런 사고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대책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고독사를 모 국회의원께서 지금 조사를 하셨는데 2011년도에 한 680명 정도 고독사가 이제 됐는데 2년 만에 880명으로 200명이 늘었대요. 고독사가 2년 만에 200명을 늘었는데 실제로는 경찰이나 구청에서 자식들 유족을 어떻게 찾아서 연결해 준 것들이 한 7, 80% 되니까 실제로는 고독사가 더 많은 거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제 이번 뭐 단건으로 또 어떻게 뭐 또 이렇게 뭐 냄비 끓듯이 이렇게 막 대책 얘기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정말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검찰이 오늘 황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황선 씨와 재미교포죠. 그 신은미 씨의 과거 발언을 공개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황선 씨 노트에 적혀있던 자필 메모 중 한 부분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전 방북 선배들이 허튼 길로 발을 돌렸을 때 우리는 배신스러워했으나 님은 가슴 아파했겠지. 장군님께서 아끼시는 일꾼 중인 하나인 나도 못 살면 장군님 가슴 아프시겠지. 아유, 시적해요. 예? 자칭 시인입니다. 아, 그렇군요. 시집을 낸 시인입니다. 근데 그 시집 내용이 전부 다 이제 김일성, 김정일 부자 찬양과 공산주의 어떤 북한 체제의 찬양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장군님은 몇 성 장군인가? 뭐 아는 어디 육군이나 해군의 공군에 아는 장군님이 계신가? 김정일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정에 우리 김광현 변호사님 나오겠지만 이제 감정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분노 같은 거 왜 이러지 이 사람 이런 것과 이게 막상 국보법으로 넘어갔을 때 찬양 고무죄로 또 같이 엮을 수 있느냐의 문제는 실은 또 완전히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과연 이게 이번에 황선 씨 재판이 어떻게 될지 좀 많이 좀 귀추가 좀 주목됩니다. 이런 사건은 이제 공안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안 사건은 어떤 공소장의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인 범죄 사실이나 뭐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공소장이 한 5장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 한두 장, 3-4장, 뭐 많이 가면 뭐 9장, 1장 가는데 공소장 페이지가 170쪽입니다. 170쪽. 그리고 그 중에 범죄 사실이 160쪽. 그리고 그러니까 고무 찬양 그와 관련된 내용이 한 범죄 사실 5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안 사건과 관련된 특히 북한과 관련된 북한 체제와 관련된 그런 공안 사건은 공소장이 거의 170조니까 뭐 책 한 권 되는 거죠. 그 내용 중에서 한 50개 정도 범죄 사실이 바로 이 고무 찬양이랄지 이적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걸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본인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뭐 제가 볼 때도 저 내용은 사실 국가보안법에 그전에 이렇게 공개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어떤 내용이 국가보안법 위반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사실 저 내용 자체를 보면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이 딱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범죄사에 떨어지는데 본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종북이 아니고 고무찬이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기준의 종북은 뭐예요? 그래서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장군님 아끼는 일꾼 중 하나인 나도 못 살면 장군님 가슴 아프시겠지. 이제 그 엄청나게 본인이나 본인 남편과 우리 대한민국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그 엄청난 그 갭이 존재한다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예. 그 차이를 주지. 아니, 그 우리가 거기를 맞춰야 돼요? 자기가 거기를 맞춰야 돼요? 아니, 그런데 이제 이 황선 씨가 이제 94학번이지 않습니까? 94학번으로 대학에 가서 이제 운동권 NL계통에서 일하면서 지금 이제 2015년인데 단 20년 동안 94년부터 지금 2015년까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옆길로 새지 않고 꾸준히 북한 찬양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97년도에 한총련 대의원으로 되면서 이제 그 주사파의 어떤 중심적인 어떤 역할에 들어가죠. 그리고 98년도에는 대표 자격으로 범청학년 남측 대표 자격으로 북한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뭐
김영남 그때 대남 그 위원장 만나가지고 이제 한국에 가면 감옥 갈 텐데 가면은 좋은 책 한번 써봐라. 사람들한테 널리 알릴 길을. 그래서 제목이 고난 속에서도 웃음은 넘쳐라는 책을 쓰는데 그걸 북한에서 출간을 해줍니다. 아니 그 제목도 좀 아주 좀 독특하네요. 예? 고난 속에서 뭐라고요? 웃음은 넘쳐. 예. 그럼 2005년도에 평양 가서 원정 출산하죠. 애 이름은 뭐 결애라고 짓고. 그럼 뭐 2008년에 뭐 우리 저 6.15 그 TV 인터넷 TV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고무 찬양하고 노동신문에 나온 거 거기서 대신 또 방송해주고 이런 것들을 20년치를 모으면 이게 찬양 고무 국보법 위반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국보법 위반일까 궁금합니다. 그 지금 신은미 씨가 전남대 그 무슨 콘서트 하여간 그 있잖아요. 통일 콘서트. 통일 콘서트 자칭. 거기에서 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잠깐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황금사라이 같은 북녘 땅이에요. 기회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얼마 전 비정규직 때문에 농성하는 모습도 보았는데 그런 비정규직이라는 단어조차 없어요. 당연히 북한은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없겠죠. 없죠. 이거는 자본주의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인데, 예? 네. 비정규직 사회식 단어가 있을 수가 없죠. 없을 수가 없죠. 없죠. 네. 근데 그런 걸 새삼스럽게 저렇게 쓰는 것도 참 독특합니다. 신은미 씨도 뭐 계속 봐왔는데요. 제가 이게 자신이 본 것만 믿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딱 예. 그것만 믿는, 예. 보여주는 것만 믿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근데 그 신은미 씨 같은 경우 얼마 전에 SNS 자기 수양딸과의 편지했다는 걸 또 공개까지 했거든요. 북한에 있는 수양딸 자식도 많은데 수양딸까지. 그 편지 내용을 보면요, 엄청 체계적이고요,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북한에서 신인미의 행적, 또 한국에서 어떤 그 방송이랄지 그런 거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는지, 이 또 편지가 짧은 게 아니고 굉장히 장문이에요. 그런 걸 보면 북한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런 내용을 썼고 이걸 또 신인미 씨가 공개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 공소장 내용이 좀 밝힌 것 중에 좀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대동강 맥주가 나오거든요. 대동강 맥주 뭐 굉장히 맛있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의 대동강 맥주가 정말 맛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이후에 황선 씨가 뭐라고 하냐면 그 약간 그 국가보안법도 피해가면서 어떻게 북한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문구를 아마 생각한 것 같은데 그 대동강 맥주 이런 맛있는 맥주를 먹으면 정말 지상의 낙원이다 이곳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가시면 그러면은 그렇죠. 독일 맥주 진짜 맛있거든요. 그건 뭐 그 말도 했어요. 그래 독일이 지상 낙원인가 보다 그런 말까지 했거든요. 이게 그걸 빗대서 하면서 아닌데 제가 10년을 가서 있었는데 낙원은 아닙니다. 지금 그 북한에 있는 수양딸은 이제 이름이 김설경인데요. 이제 신은미 씨가 이제 그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북한에서 이제 딸이 이제 7장에 걸친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보면 뭐 남조선의 반통일 세력의 박해와 모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뭐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어떤 장문의 편지를 쓰고 또 이 신은미 씨도 그 딸에게 뭐 너희를 찾아 평양으로 가는 날 손꼽아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어떤 모녀지간의 애틋한 어떤 그런 정을 보이면서도 그 안에 내용에 그 우리 대한민국을 욕하는 거는 다 써 있어요 또. 그러니까 어떤 이제 홍보나 선전 그런 거를 어떤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이제 그런 편지를 지금 활용하는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 신은미 씨가 자기 수양딸이 아니고 본래 자식이 지금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그 어머니라든지 그다음에 신은미 씨 어머니 한국에 살고 계시잖아요. 어머니라든지 그 자식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미국에 가서는 수양딸과의 저런 애정을 저렇게 막 과시하고 좀 제가 개인적으로 저분은 참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황선 씨, 이제 신은미 씨 같은 경우에 미국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황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판에 넘겨지고 그런 판결 어떻게 예상하세요? 판결이 일단 그 영장에서 그 판사가 영장 발부 때 그런 얘기를 했지 않아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그 전에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 그게 다 실형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검찰의 구형이 얼마나 나오는 걸 좀 봐야겠지만 아마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크다고 보면 되겠죠. 한 가지 재밌는 얘기인데요. 황선 씨가 사실은 그 황선 씨 남편 윤기지 씨가 사실은 이 콘서트 종북 콘서트를 이제 기획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원래는 이 사람들이 구속이라든가 이런 걸 좀 피하고 싶어서 미국 아줌마, 교포 아줌마를 좀 데려다가 좀 국가보안법을 이렇게 그 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좀 해가지고 어떤 북한 체제 선전을 하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신은미 씨가 방송 타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갈 때마다 기자회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담을 나중에 느꼈다고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시죠. 주부가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 가정 폭력에 맞서다가 남편을 의식불명에 빠뜨렸던 40대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정당방위가 아니다, 이런 뒤집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 어떤 분이 좀 간략하게 설명? 예? 제가 할까요? 예, 이게 이제 이 사건도 있고 이따 시간이 나면 또 한번 얘기해 예. 보겠지만 이제 타워팰리스 이제 살인 사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사건이 뭐냐면은 이제 1심의 국민참여재판에 갔을 때는 그동안의 가정 폭력에 대한 정당 방위다 해서 이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심으로 가게 된 건데 여기서 징역 1년 6월에 이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건데 사건 개요는 이제 치매 이 시어머니 모시고 부부가 가고 갔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 이제 머리채를 잡고 막 그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걸 예. 뿌리치고 나서 이제 부인이 이 반대 폭행을 하다가 남편이 쓰러졌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뇌 출혈을 통해 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인데 과연 이게 정당방위였느냐 아니었느냐 1심에서는 정당방위로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근데 2심에서는 이 요건이 정당방위 요건에 해당하는 몇 가지가 부족한다 해서 이제 이 집행유예, 징역 1년 3개월의 집행유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남편분이 알코올 중독이고 그렇죠. 그래서 상습적으로 가정 폭력을 해왔던 사람 아닙니까? 네, 결혼 생활 내내 이제 상습적 폭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1심 이제 국민참여재판에서 할 때는 이게 사실 법의 영역에 아주 얽매인 재판이 아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뭐 시어머니를 모시러 가는데 머리를 채를 잡은 상태로 이걸 뿌리쳤다는 거죠. 뿌리치면서 바로 발로 걸어서 남편을 넘어뜨렸으면 이거 뭐 법률 요건에도 정당방위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머리채를 잡은 그 폭행을 가한 시간하고 발로 걸어서 넘어친 시간에 갭이 좀 있는 거예요. 갭이 있기 때문에 2심에서는 뭐냐면 그 갭 차이가 뭐냐면 머리를 잡았을 때와 폭행을 당했을 때 하고 그다음에 발로 넘었을 때의 그건 시간차가 있다는 거죠. 몇 분 차이겠죠, 뭐 네. 그것해야 뭐. 그래서 현재의 침해에 대한 부당한 그 정당방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2심에서 유죄로 만든 그 요인인데 또 이건 여러 가지 또 뭐 법률적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사실 병원서 누워 있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가지고 또 떨어졌군요.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 그 아내의 행위로 인해서 그랬느냐 안 그랬느냐 이제 그런 법률적 논점이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2심에서는 사실 일반 국민이 아니고 법관이 판단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히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정당방위 요건에 현재의 부당한 침해하는데 그 사이에 갭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아니라는 거죠. 몇 그래서 분 유죄 차인데 판결한 그게 아니 이게 머리채를 뿌리치면서 이제 돌아서면서 발로 걷어찼잖아요. 그때 바로 머리를 다쳐서 죽은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술이 취했으니까요. 그렇게 있다가 그 다음 날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이제 침대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요. 네. 술이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니까 술 깰 때 머리 아프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1심은 국민참여재판이었거든요. 네. 국민들의 법감정은 이건 무죄라는 거죠. 근데 이 법관들이 너무 법조문에 이렇게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법이 너무 올드한 것 같아요. 이게 국민들의 법감정을 쫓아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법조문에만 너무 이렇게 매여 있는 것 같고 그럼 법조문도 사실 국민 법감정에 따라와야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우리나라 이 여자분이 시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남편이 그렇게 때리고 그랬다는 머리채 잡았다는 거예요.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 주부님들이 이걸 보면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유사한 사건이 오늘 또 그 비슷한 사건이 거의 예. 나왔는데 이제 타워팰리스에서 작년 10월에 있었던 이제 수백억대 자산가 남편, 예. 30년간 폭행해온 남편을 이제 부인이 베개로 죽였던 그 사건도 이제 정당방위냐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법원 이 법률 전문가들은 전혀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죽이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
폭행도 없었고 오히려 뭐 수면제 먹고 잠들고 있었고 그걸 죽였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실은 국민참여재판에서 4년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면은 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 우리 이양수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법 감정들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실은 그 사건도 이 사건도 아마 2심으로 가게 되면 또 형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지 않나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데 네?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뭔 문제점이냐면 지금 현재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상당한 그 방어하기 위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라는 의미를 굉장히 넓게 해석하고 상당한 이유를 넓게 해석하면 사실 정당방위 범위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려하는 게 뭐냐면요. 정당방위 너무 넓어지다 보면 우리가 자구행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떠한 법적인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걸 스스로 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법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고 또 그걸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사실 이걸 너무나 넓게 해서도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국가의 힘을 또 법의 힘을 빌리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어느 정도는 좀 넓게 인정을 해야지만 또 지나치게 넓게 인정해서는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아까 우리 이양수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 사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이 집단 이성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좀 그 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우리의 상식, 법은 상식적이어야지 더 잘 지켜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힐 가능성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정당방위 사건들이 예. 그 대부분 뭐 1심, 2심에서 여태 국민참여재판 하기 전까지는 예. 법관들이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했더라고요. 1심, 2심에서 무죄가 안 나온 경우가 많았는데 역시 대법원은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사님들의 어떤 국민적 법 감정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지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지향해야 될지 잘 지켜봤습니다. 일단 외국에 비해서 이제 정당방위 요건이 너무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대법원서 적어도 한두 번 정도만 정당방위 요건에서 명확하게 현재의 범위랄지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면 아마 지금 1, 2심 판사들은 너무 이렇게 이 구속 요건에만 너무 얽매여 있는 판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법원에서 좀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대법원은 좀 대범하게. 네. 그래서 대법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